친구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이 2020년 집값 본격 하락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내년에 서울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방송을 쭉 봤는데 제가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무려 51만에 달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엄청나게 부러운 숫자입니다. 그 숫자 절반만 제 방송을 봐도 서울 집값 하락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유튜브 방송 중에 서울 집값 폭락한다 이런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폭락 방송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몇 개를 봤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2020년 부동산 위기 이게 무려 55만이 됐고 2020년 집값 본격 하락은 51만, 부동산 하락 아닌 폭락 올 수 있다 24만, 2020년 서울 집값 폭락 18만이었어요. 그 네 개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서울 집값 폭락 혹은 이제 본격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폭락론이 3년 내내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폭등했어요. 이런 주장이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올해 상반기에도 하반기 되면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 주장했는데 하반기 돼서 오히려 상승하니까 폭락 시점을 또 내년 중반으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폭락론이 왜 틀렸나 이제 이걸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집값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왜 틀렸는지를 알려면 전망의 근거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4개 방송을 보니까 폭락 주장하는 근거가 경기 침체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대외 여건이 악화되니까 경제 위기로 발전한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경기 침체를 폭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전세 가격 하락, 공급 증가 등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지만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 이게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올해 서울 집값 상황을 보면 7월부터 강한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 미중 한일 이런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서울 집값이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하입니다. 7월 18일 날 전격 기준금리 인하했고 또 3개월 돼서 10월 16일 날 또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경제 상황인데 이 경제 상황은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가 금리 인하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을 했어요. 그게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 이 경제 상황인 경기 침체하고 이 정부의 정책 대응인 금리 인하 중에서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서울 집값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7월 18일 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이 주간 집값 변동률이에요. 그 변동률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그 즈음해서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 꺾인 걸 보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막강하구나 이런 사실이 입증된 거죠. 그런데 폭락론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경기 침체가 악화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서울 집값 하락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이 틀렸죠. 근데 이런 현실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서울 집값 폭락한다라는 주장도 저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서울 집값 전망이 틀린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난 3년 내내 이 폭락한다라고 주장한 주장이 왜 틀렸나 이제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폭락 주장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락론이 내세우는 이 폭락 근거가 굉장히 다양한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한다.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 특히 이제 실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주택 가격이 투기로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지탱할 수 없다. 투기 거품이 꺼지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득, 인구, 가격 요소 이러한 것을 시장의 힘이라고 이제 말하죠. 언론 기사 보면은 시장의 힘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이런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시장 내부에서 생긴 힘이죠. 뭐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이나 또는 시장 상황 이런 상황에 의해서 생성된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요인이 아닌 요인들이죠. 그래서 폭락론 주장은 시장의 힘이 집값 하락 방향이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이에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시장의 힘 위에 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이죠. 부양 정책이 있고 안정 정책이 있어요. 이제 올해 이 금리 인하 정책을 2번 폈는데 이제 이거는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잖아요. 이러한 힘을 정부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락 전망이 틀린 이유가 이 정부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 폭락론 주장이 정부의 힘을 어떻게 판단했나를 보면 이 정부의 힘도 집값의 하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해서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정부 규제인데 이런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2가지인데 이 시장의 힘도 하락 방향이고 정부 힘도 하락 방향이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당연히 폭락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폭등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기껏 하는 대답이 이 투기꾼 때문이다. 또는 건설사가 작당해서 집값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의 힘과 정부의 힘이 집값 하락시키는 쪽인데 건설사 투기꾼이 얼마나 힘이 막강하길래 이 힘을 뚫고 집값을 상승시키느냐. 이건 뭐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제 보수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시각을 내보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수 경제지 기사 제목입니다. 집값 때리고 또 때려도 강남이요 강북도 고개 쑥. 집값 때린다는 게 정부 규제를 말하잖아요. 때리고 또 때린다고 했으니까 정부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힘이 집값 하락으로 작용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강남 그리고 강북 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하려는 말은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보 성향 신문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이 정부가 혼신을 다해서 서울 집값 잡으려고 정책 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정부 힘이 서울 집값의 하방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진보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뭐 이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힘은 집값 하락 방향이 맞습니다. 이게 폭락론의 주장이 맞아요. 소득이나 인구나 주택 가격 수준 이거는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폭등했느냐, 왜 아직도 상승하느냐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폭락론이 말하는 투기꾼 때문이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투기 수요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왜 투기가 성행을 했느냐, 왜 투기가 뜨겁게 불붙었느냐. 그 대답은 투기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투기 여건이 형성 안 돼 있는데 투기꾼들이 위험 무릅쓰고 주택 투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수없이 많은 부양책을 폈죠. 투기를 하도록 호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매우 분명한 답이죠.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러한 부양책을 폐지를 하면 투기가 끝날까? 당연하죠. 투기의 원인이 부양책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
투기도 종료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투기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대답도 분명하잖아요. 투기를 하도록 하는 여건, 그게 바로 부양책인데 그 부양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양책이 살아있으니까 투기 여건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투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이게 매우 이 대답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힘은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투기로 지나치게 높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 하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힘에 대응해서 정부가 부양책을 썼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많은 부양책을 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부양책 일부를 취소한 거예요. 전부 다 취소한 게 아니고 일부를 취소해서 여전히 정부의 힘은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부의 힘이 시장 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고 아직도 상승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우 분명해요, 대답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폭락론도 계속 틀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폭락론이 정부의 힘이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틀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락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박근혜 정부하고 그전 이명박 정부가 실행했던 수많은 부양책들 중에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취소한 건 맞죠. 그런데도 핵심적인 정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부의 힘이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매우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힘, 서울 집값 상승시키는 이런 정부의 힘을 멈추면, 다시 말하면 부양책, 핵심 부양책을 폐지를 하면 시장의 힘이 서울 집값 하락 방향이니까 서울 집값은 상당히 큰 폭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핵심 정책이 두 가지예요. 올해 2차례나 금리 인하를 해서 서울 집값을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놨잖아요. 이 금리 인하 정책을 금리 인상 정책으로 펴면 그럼 정부의 힘이 바뀌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제공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임대주택이 29만 채나 신규로 등록됐어요. 신규 등록하려면 주택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금 특혜를 폐지를 하면 29만 채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겁니다. 집값이 하락을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현실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는데 폭락론자들 주장처럼 내년 중반에 서울집값 폭락한다, 이런 전망은 저는 틀린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한 이 규제 정책 또는 집값 안정 정책이 상당수 있는데 그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고 효과가 없었다면 왜 집값 안정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